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수업을 맡고 있는 이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수업을 하면서 외부에서 이쪽으로 상당히 지식이 많으시고 전공이 많으신 강사님들 초빙을 해서 그 특강을 세 차례를 준비를 했고, 그중에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언어 모델 쪽으로 윤두균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윤두균 연구원님은 AI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경력이 있으시고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경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때 윤두균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기술에 대해서 접근하셨는지 또 스코어에 대해서 접근하셨는지 잘 들어보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이득 가운데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두균 연구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형 언어 모델 시대의 그 인공지능 기술과 특허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윤도균이라고 하고요. 현재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한국형 의료 언어 모델 개발 팀의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대형 언어 모델 시대의 그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 언어 모델 시대에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선 이 대형 언어 모델 기술을 가지고선 어떻게 특허를 낼 수 있을지를 얘기 드리고, 그러고선 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자산화하고 어떻게 그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그 사례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대형 언어 모델 시대의 그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그 인간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가지고선 보조를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챗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챗GPT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챗GPT 같은 것들이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구글 바드, 그리고 람마 이런 모델들이 좀 유명한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 가지고서는 현재 챗GPT 같은 경우에는 챗을 가지고선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화 또는 기타 자연어 입력에 대해서 인간과 유사한 대답을 생성하기 위해 매우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훈련된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매우 방대한 양을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는 대형 언어 모델이 어떤 특이점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이 특이점에 도달한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아래 네 가지 특이점을 갖게 됐고, 먼저 다양한 텍스트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보다 넓은 지식 범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언어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맥락의 문맥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아래 두 가지가 더 중요한 점인데, 인컨텍스트 러닝이라 해가지고 문맥을 통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리즈닝이라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론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지식을 창조를 해냅니다.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 이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계속 연산을 해나갈 수 있듯이, 이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창조해내고선 이런 지식에 대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대형 언어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인컨텍스트 러닝이라 했는데, 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인컨텍스트를 잘 주어주는 거를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새로운 기술 영역이 창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가지고 대형 언어 모델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동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상담사 역할을 하게끔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호텔 예약이라던가 아니면 비행기 예약 이런 다양한 기능들로 그 동작하게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개선을 함으로써 이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도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프롬프트에서는 안 되던 서비스가 그 프롬프트를 변경을 하고 어떻게 바꿔줌으로써 안 되던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 태스크 디스크립션, 그 어떤 태스크인지, 그리고 어떤 인풋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할지 이런 정보들을 주어줌으로써 이 대형 언어 모델은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 적절한 대답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영역이 창조가 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엔지니어, 그러니까 AI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새로운 직종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 리튼 같은 그 AI 회사들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고 있었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엔스로픽이나 아니면 그 구글 같은 회사들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아서 이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가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그 대형 언어 모델로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형 언어 모델에서는 기존 인공지능과 다르게 새로운 기능을 학습 없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구현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 새로운 기능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가지고선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해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그 특허로 빨리 선점을 하고 이런 것들도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 대형 언어 모델을 일반 인공지능으로도 그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완벽하게 된 기술은 아니긴 한데, 그 현재 구글이나 아니면은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 GPT-4를 일반 인공지능으로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인간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인 그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줌으로써 그 트랜스포 러닝도 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놀리지도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순한 업무들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몇천 명을 한꺼번에 대량 해고를 시켜서 최근에 대량 해고를 시키고 많은 빅테크 같은 데서 그렇게 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의 단순한 업무들을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일반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금은 뭐 그 비관적인 얘기였지만은 뭐 토스 같은 데서는 일반 인공지능을 가지고선 기존의 그 10명이서 하던 일을 뭐 10명을 다 뽑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외주를 맡기거나 했었던 일들을 그 한 명이서 이 일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됐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얘기드렸던 그 인공지능, 대형 언어 모델,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그 일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술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네. 대형 언어 모델로 먼저 나올 수 있는 기술, 가장 저희가 익숙한 그 기술 구현 영역이죠. 챗봇인데, 먼저 그 의사 상담 및 진단, 저희가 하고 있던 그런 그 챗봇도 만들 수 있고, 언어 학습을 위한 챗봇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루다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인공지능 친구 이런 것들도 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선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것들로 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선 구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그 기술들이 그 창조가 될 수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시스턴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사람을 보조하는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 코파일럿이라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낸 그 대형 언어 모델이고, 이 대형 언어 모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코파일럿한테 PPT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MS에 있는 그 윈도우즈에 있는 모든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이 인공지능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보조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파일을 삭제해달라 이런 단순한 명령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코드를 짜달라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그 코파일럿은 이미 나온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술이고, 뭐 안드로이드에 또 새로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사람을 보조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그 어시스턴트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에서 할 수 있는 뭐 음악을 틀어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 그리고 향후에는 뭐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운전자가 잘못된 그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할 때 인식을 해가지고 그 보조를 할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일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먼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원래는 사람들이 다 하던 역할이죠. 근데 최근에 그 역사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역사 정보들을 그 챗GPT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페르소나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그 이순신 장군한테 직접적으로 그 질문을 해가면서 그 임진왜란때 어떤 그 역사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 그 직접 치료를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어렵지만은 현재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서 매드팜 같은 그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고, 이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사보다 더 진단을 잘한다라는 그 결과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박물관 가이드 상담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요소들 같은 것들을 여기에 그 대형 언어 모델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박물관에 있는 유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터랙티브하게 그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가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대로라면은 상담가를 뽑아가지고 회사에 있는 그런 그 Q&A 같은 것들을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선 그 어시스턴트로서 계속 그 상주하면서 있어야 할 텐데, 이것들을 그 챗봇 그 대형 언어 모델로 교체를 함으로써 이 상담가가 하던 역할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역들이 지금 계속 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대형 언어 모델로 나올 수 있는 기술로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그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많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매우 많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그 빅테크에서 이런 영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만약 그 사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4개만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다른 뭐 아직 그 자율주행 쪽에는 라지랭귀지 모델이 그 성능이 매우 좋지는 않지만은 운전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는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레벨 2까지는 그 대형 언어 모델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어떤 이 기술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했었을 때 좀 원했던 거는 이거를 봤었을 때 이 그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에서 어떤 기술을 만들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스픽 같은 데서도 그 GPT를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영어 회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비슷하게 그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벨 3에서는 그 인공지능 및 그 대형 언어 모델 기술과 특허를 어떻게 출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특허가 좀 특이합니다. 그 다른 특허들하고는 좀 특이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기존 기술들하고는 특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특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물리적 세상에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안에만 있으면은 이거는 특허가 될 수 없고, 이거를 구현하는 GUI 이런 게 있어야지 그 특허로 등록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특허기 때문에 기능과 기술적 특징,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 등을 특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그 수도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특허에다가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특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특허,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특허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특허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특허가. 그리고 인공지능 발명으로서의 또 특징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공지능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현재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과 추론을 무조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데이터로 쌓아가지고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러고선 추론을 함으로써 그 학습된 모델을 추론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 게 인공지능 발명에 주로 이루어지던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습 아니면은 그 추론 방법에 대해서 특정을 해놔야 합니다. 이 인공지능 발명에서는 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특정을 해주셔야 하고, 사실 그 둘 다 측정을 하면은 더 그 추론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방법 등의 요소에 대해서 그 특허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학습에 대해서 학습에서 데이터랑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학습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필요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요소들에 대해서 그 만약 신규성, 진보성을 그리고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 만족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특허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도 특허화가 가능하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로서는 프로그램 특허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발명으로서는 인공지능 발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대형 언어 모델 같은 특허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수집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이 세 가지 각각 다 그 개선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특허가 가능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델 아키텍처에도 그 적용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아니면 트랜스포머라던가 이런 그 다양한 아키텍처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특허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학습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 그 튜닝을 하는 방법, 그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화가 가능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그 응용 서비스 그 비즈니스 구조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당연히 특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 요소를 그 노란색 포인트들을 다 특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학습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고, 이 인공지능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특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건 다음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릴 포인트기는 한데, 이 인공지능 기술 요소가 하나의 그 기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각각 그 특허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출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각각 출원을 해가지고 그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할 때, 그러면은 더 광범위한 그 권리를 가질 수 있겠죠. 이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딥러닝과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특허들도 꽤 있습니다. 분명히 인공지능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인공지능이 그 주로 그 개선 포인트, 그 특허를 받는 포인트인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그냥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수단의 발전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의 폭이 넓어져가지고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수단 자체가 새롭거나 아니면 발전된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새로워야지 이렇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단 자체가 새로운 부분은 인공지능 발명의 특징이라 했죠. 그 데이터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 이 학습 과정, 이 세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수단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전처리 방법을 더 개선을 해가지고 그 수단이 개선된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옛날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던 거를 최근에 유행하는 트랜스포머 모델로 바꾸면서 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규성이나 아니면 진보성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학습 과정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다던가 하면은 수단을 개선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발전된 수단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새로워야지 이 프로그램 특허가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서비스가 새로워야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언어 아까 인공지능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공지능과 다르게 새로운 기술을 학습 없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가지고선 구현이 가능한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기존의 그 데이터, 학습 과정 이런 포인트들이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도 포함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 일반 사람들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는, 이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에서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주고, 이 유저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지고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다 보니까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랑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이랑 학습 과정에서 개선되던 포인트들이 이 대형 언어 모델에서는 이 인공지능 모델하고 그 프롬프트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에서 만들어준 프리트레인드 학습이 다 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교체를 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언어 모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공지능 모델하고는 다르게
인공지능 모델, 프롬프트,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기술 교수 요소가 세 가지가 있고 이것들도 각각 출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저희도 특허를 낼 때 이 프롬프트랑 비즈니스 모델을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특허를 많이 출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존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선점 같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각 출원을 가능했었지만은 인공지능 모델이나 아니면 프롬프트에서 진보성을 찾기가 그 옛날보다는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 특허를 출원을 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출원도 가능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 밑에 수단 자체가 새롭거나 해서 조금 차이가 생겼죠. 그 대형 언어 모델로 인공지능 모델이 대형 언어 모델로 바뀌면서 학습 자체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데이터나 아니면 학습 과정에서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추론에서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많이 변했고요. 이 추론에서 변화를 주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추론에서 변화를 주던 방식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게 원래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추론에서 변화를 주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뭐 그 대형 언어 모델과 다르게는 인컨텍스트 러닝 같은 그런 능력이 없었고 기능이 없었고 이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가지고 추론에서 변화를 줄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특허 포인트로 새로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발전된 수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새로워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 기능이 계속 변화를 하니까는 이거를 가지고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 기존에 안 됐던 것들이 되는 것들이 이제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특허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라 하더라도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그 일반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존 인공지능은 일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상식으로 가지고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인공지능을 가지고서는 힘들었었고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로 교체를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들을 대체를 해가지고 특허를 사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의사들이 하던 일들 같은 경우에 그 의사들이 하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론을 해야 하는데 인공지능 가지고는 그게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의사들이 하던 그 작업들을 대체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고서 그거를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내고 이게 저희 그 서울대병원에서 주로 하던 그 전략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던 방식을 좀 참고를 해서도 그 대형 언어 모델 특허를 내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및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문제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접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딥러닝을 가지고서 만든 모델들은 왜 이렇게 추론을 했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쟁사에서 특허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침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적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는. 그래서 사실 적발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특허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드를 공개를 하지를 않으니까는
이 안에서는 어떻게 그 코드가 이루어졌는지를 적발을 하기가 어렵죠. 만약 그 한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어떻게든 그 복원을 시킨다거나 해가지고 적발을 할 수 있을 텐데 프로그램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피가 용이하고 그리고 구성 요소도 변경을 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아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데이터, 학습 과정, 인공지능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4가지가 있다 했죠.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사실 원래 사용하던 데이터에서 조금만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고 같은 기능이 포함된 데이터기만 하면은 그리고 전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경을 해도 같은 기능이 학습하게 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있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뭐 물론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도 뭐 학습 알고리즘이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서 어떤 학습 방법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다가 조금 바뀐 학습 방법을 가지고서 학습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학습되는 내용이 완전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변경을 하는 게 좀 용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막 이렇게 매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교체한다 해가지고 크게 학습되는 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구성 요소를 변경을 하는 게 매우 용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회피 설계하는 게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좀 많이 아쉬워가지고 이 인공지능 기술 자산화와 전략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방금 가치가 떨어지면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잖아요. 근데 이런 회피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특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쪽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오픈 소스화하는 이런 트렌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회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픈 소스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그 기술 자체를. 그래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고 이거를 공개할 때 라이선스를 정합니다. 뭐 아파치 라이선스, MIT 라이선스 뭐 이런 식으로 이 라이선스를 정하면은 사용자는 이 라이선스에 정해진 것들만 준수를 하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업적 이용을 하지 말라 하면은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는 상업적 이용을 하기 어려운 거고 뭐 이거를 수정을 하지 말라 하면은 수정을 하지 못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를 정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선 이 기업에서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일반 개발자들 그리고 연구가들이 자사의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자사의 연구와 플랫폼을 발전을 독려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단순하게 봤을 때 챗GPT나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에 그 모델이 공개가 되어 있지가 않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메타라는 옛날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같은 경우에 람마라는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형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화를 시켰죠, 얘네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형 언어 모델이 이 람마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구나 아니면 개발이 매우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컬 LLM을 이용을 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 모델을 사용을 했었고, 그 덕분에 메타에서는 시장 주도권, 이 대형 언어 모델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 사례가 더 직접 와닿을 수 있을 텐데, 사실 GPU 같은 그 프로세서 유닛을 만드는 게 그게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이 엔비디아의 쿠다를 대체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지금 GPU가 매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이 GPU 상에서만 이루어졌었고, 그 이유는 그 엔비디아에서 쿠다라는 GPU 프로그래밍 언어를 오픈 소스화를 시켰었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그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그 GPU 프로그래밍 언어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는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언어를 대체를 못하니까는 이 GPU를 대체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GPU를 대체할 프로세서 개발 자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혹시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두 회사 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최근에 매우 많은 그 주가 상승이 있었죠. 메타도 그렇고 저기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전략이 공개를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공개를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게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무턱대고 공개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사의 기술을 공개를 해버리면 이제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그 기술을 가지고서 사업화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러고선 자신의 기술과 경쟁을 하면은 사실 똑같은 기술이라면은 기술적인 차별점을 두고선 거기에서 상업적으로 더 용이한 제품이라는 걸 보이기가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픈 이노베이션 이 전략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고,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방금은 빅테크의 경우만 얘기를 드렸지만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픈 소스를 가지고선 이런 오픈 소스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근거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이 인공지능 기술 쪽에는 있고, 이거를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챗GPT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구글에서 만든 모델이라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오픈 AI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신경을 안 써질 수도 있는데, 사실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만들었던 거고, 이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를 뭐 메타나 아니면 오픈 AI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에서 다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구글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기술을 특허화를 시키고 공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오픈 소스화를 시켜가지고 자사 플랫폼, 이 구글에는 텐서플로우라고 있거든요. 이 텐서플로우에다가 구현을 해가지고, 사실 구글에서 원했던 거는 이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많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고선 이 텐서플로우라는 플랫폼이 기술 발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특허 확보를 해놨는데, 이거를 가지고선 구글이 한 번도
권리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사용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사실 해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트랜스포머 특허도 구글에서 내 가지고 아주 잘 만든 특허기는 한데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회피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 행사는 매우 어려운데, 만약에 그 분쟁이 생겼을 시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죠. 만약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오픈 AI에서 그 GPT라는 모델을 만들었었고, 이 모델을 갖고서 구글한테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이 특허들을 가지고선 반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구글에서는 그 트랜스포머, 배치 노멀레이션 뭐 이런 그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특허화를 시켜놨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좀 후회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후회하고 있는 게, 사실 트랜스포머를 얘네가 만들었었지만은 지금 트랜스포머를 가지고서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룬 회사는 오픈 AI죠. 그래가지고 그 구글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택해가지고 그 기술을 공개했던 점 때문에 그 이번 혁신에서 조금 뒤처진 그 팔로워 입장이 된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기존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좀 많이 축소를 하고, 그러고선 대신에 최대한 영업 비밀을 가지고선 최대한 그 안에서만 갖고 있다가, 만약에 서비스화가 되고선 그 기술을 공개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공개하게끔 그렇게 전략을 좀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기술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맨 처음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오픈 소스와 그냥 공개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 그냥 숨기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하는 그런 특허 전략, 그 기술 전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회피 설계에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이것도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세 가지 기술 전략을 각각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게 하나만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셋 다 적절히 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소스화를 시키면서 영업 비밀을 지키고 특허를 낸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폴드라고 그 단백질 구조 그 신약 제조 쪽에서 되게 혁신적인 기술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에서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게 기존에 막 68% 구조 예측 정확도를 갖추고 있던 반면에 이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88% 정도로 올랐었고, 현재는 그 99%에 가까운 그런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근데 이 구글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 학습 코드, 그리고 데이터 등은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얘네 경쟁사 같은 경우에 되게 많거든요. 메타 같은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단백질 구조 추론을 따라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그 신약 제조팀이 있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고, 매우 많은 그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쟁사들이 이런 알파폴드 같은 AI 모델을 쉽게 개발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 모델 코드, 데이터 같은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신약 개발 관련된 그 AI 관련된 연구는 막는 반면에 신약 개발 관련된 연구는 그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 알파폴드의 추론 코드는 그 활용 가능하게
그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자 여기 뉴스 뜬 거를 가지고 왔는데 지스트에서 이 알파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약 그 항암제를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얘네들이 알파폴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구글에서 이 알파폴드를 가지고선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구글 생각은 딱 이거였던 거죠. 다른 애들이 그 우리 같은 서비스를 만들지는 못하게 하되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플랫폼이 많이 발전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I 쪽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신약 개발 쪽에는 개방을 하고 이런 전략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 특허를 할 때도 이 하나의 기술을 이 구성 요소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출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공지능 특허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했죠.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모델 아키텍처, 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그 4가지를 각각 그 특허로 출원을 하고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출원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회피가 쉽지 않게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숨길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일부러 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특허도 좀 전략적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다른 예시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을 또 만들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과거에 했던 일하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넣었는데 이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것도 똑같이 학습된 모델, 학습 코드, 실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경쟁 업체에서 구글과 같은 그 반도체 설계 모델을 쉽게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화를 시켰죠.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기는 어렵게 만들 때 이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는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반도체 설계 연구들을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데이터 구축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고 이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 설계 그 도면이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야 하고 이거를 바꾸는 데이터 전처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구글이 원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를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을 일부만 특허화를 시키고 또 학습 과정도 일부만 특허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특허화를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선별을 했던 거죠. 하나의 기술을 구성 요소로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출원을 하되 회피가 용이하거나 아니면 숨길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일부러 출원을 하지 않고 비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특허를 하면서 보호를 받고 이런 전략을 택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쟁사 입장이라면은 데이터 구축은 비공개가 되어 있고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은 그 일부만 특허가 되면서 공개가 되어 있고 학습 과정도 일부만 공개가 되어 있고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은 공개가 되어 있으면은 경쟁사 입장에서 이 기술을 구현을 해가지고 서비스화를 하고 싶으면은 이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야겠죠. 이 비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기술을 만들어내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경쟁사가 택해야 할 전략인 거죠. 그리고 공개된 포인트들을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물론 라이선스 같은 것들을 잘 보기는 해야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 딱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식재산권 자산화 관련된 내용인데 이 방금 특허를 가지고선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 특허를 가지고서 뭐 외부적으로 얘기를 하질 않으면은 이 특허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특허를 가지고서 상대 기업에 대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특허비를 받거나 아니면은 라이센싱을 해가지고 라이센싱비를 로열티를 받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가치가 그렇게 있지는 않고 가치 있게 만들려면은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가지고 가치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IP 패키징 그 특허로 만들어 가지고 이 라이센싱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거나 아니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 사업화를 시키거나 그러면은 그러고 사실 그 라이센싱도 NP라고 해가지고 특허 괴물이라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그 우리 기술을 사용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만약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그 배상을 받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 논외로 치고 그 특허를 가지고선 향후에 더 나아가는 거죠. 사업을 더 나아가 그 공동 사업이나 아니면 연구를 통해 가지고 더 큰 사업을 만든다거나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싱 같은 경우에는 자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접 사업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은 직접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업화를 위해서 하시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사례를 제가 예전에 진행을 했던 사례를 한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조금 기존 발표 형태랑 좀 많이 다르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전에는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을 그 개발을 했었고 제가 그 개발을 했던 배경에는 구글에서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나왔었고 그 기술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고 그러고서 열풍이 좀 많이 불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 다른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그 구글의 그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을 개발을 하기를 많이 원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배경이 그 구글에서 만든 그 기술을 원하는 빅테크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그 기술을 개발을 해주고서 향후에 라이센싱이나 아니면 공동 연구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트렌드에 좀 많이 편승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자문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먼저 반도체 설계 회사와 MOU 제안을 했었었고 그리고 관련된 기술 강화학습 대가 반도체 대가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가서 또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자문은 뭐 어떤 자문인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런 기술을 만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팔 수 있을지 그 실제로 그 상업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연구실들과 해가지고 그 실제 그 칩을 만드는 과정까지 같이 협력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구글의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구글 기술을 재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재현을 해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사업화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구글 기술이 공개된 부분 아까 그 특허를 하면서 공개된 부분들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우여곡절 끝에 재현을 했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때 구글에서 냈던 자료들은 당연히 많이 봐야 했을 거고, 그리고 특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과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저는 특허를 다들 많이 하셨을 테니까는 그거 당연히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재현을 했었고요. 뭐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자선화를 시켰었죠. 특허를 내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부분. 그런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성공을 했었지만은 사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긴 했었습니다. 기존에 좀 못 믿어하던 협력 업체에서 이런 기술들을 너네들이 직접 만들 수 있었네 라는 기술력에, 저희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많은 믿음을 갖게 됐었고요. 근데 물론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엔 저희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구글에서 특허화를 시켰던 기술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미 특허가 있고 걔네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좋지만은 않았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반도체 설계는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도체 설계에서는 어떤 위치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하고 어떤 위치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하는 단순한 문제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회사들의 회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분야 특허들을 되게 많이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결국엔 저희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문제였으니까는 이 구글의 원천 특허, 뭐 다른 원천 특허들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원천 특허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차별성을 두고선 R&D를 해서 기술을 만들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실제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예 뒤집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공지능이 모든 걸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직접 반영을 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제안한 설계를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보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경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다 넣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문제점이 어떤 위치에는 블록이 반도체 컴포넌트가 배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라 했고, 그게 이 핀 위치 주변에는 이 블록이 위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이게 여기에 배치되면 안 된다라는 걸 학습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거를 그냥 사람이 이거를 여기로 수정을 하면은 이 반도체 설계가 그거에 맞게 바뀌어지게끔 하면은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그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선호하는 그런 배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역을 넓히는 기술이 더 좋다, 아니면은 촘촘하게 배치되는 배치가 더 좋다, 아니면은 서로 겹치지 않게끔 배치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입력을 해가면서 인터랙티브하게 배치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런 것들을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했었을 때, 이 알고리즘을 보완을 했었을 때
아까 그 시장의 냉초적인 반응이 좀 많이 뒤집혔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원천 기술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아까 했었던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부터 해가지고 방금 이런 그 자사만의 기술들을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해가지고 그 자산화를 시켰었고요. 되게 많은 특허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좀 반응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 저희가 그 MOU를 먼저 제안을 했던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는 먼저 그 MOU를 하기로 원했었고, 그리고 반도체 대가가 그 자신이 주최를 하는 학회에 와가지고 발표를 해주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기를,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협력 연구를 먼저 제안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상장을 준비할 때 그 자료로 들어갔었었죠. 기술 조언을 해주던 반도체 대가가 그 학회에 초대해가지고 먼저 소개를 해주기도 원했고, 글로벌 기업에서 먼저 협력 연구를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그 기술 평가에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은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그 반도체 기술을 이렇게 만들고선 그 내용이 삼성에서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삼성 종교원에서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많은 성과가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그 전략을 해서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산화를 하는 게 가치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